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임용고시 지금 강의를 계속 노량진에서 하고 있는 한미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주연 선생님, 저 이렇게 이한 팀으로 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춥고 또 지금 코로나 시국도 엄중한데 직접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또 열정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일단 오늘 설명회가 알차게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쓰신 노력과 시간이 이제 아깝지 않을 테니까 일단 저한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고 이제 개별톡으로 이제 단톡방 신청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설명회 단톡방을 초대를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20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강의가 업로드되면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인강으로 수강하신 분도 이제 단톡방을 추가를 해드리면 그 저희 개강 전까지 관련된 강의 관련 궁금증이나 아니면 저희 공지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나 뭐 이런 상담 내용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드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설명회 방을 만들었고요. 여기 일단 공지를 총 5가지를 일단 올려놓았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는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올해 설명회를 처음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1년도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라든가 합격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수강 경로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회는 이 프레지로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인강도 이 화면을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걸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첫 번째 이제 임용고시 전형 전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론 독해 나누지 않고 임용고시 1, 2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기 리플로 좀 왜냐하면 단톡방 특성상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질문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톡 형태로 올려드리면 중복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오늘 설명회 이후에라도 궁금증이 생기시면 여기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듣고도 해소가 안 되는 건 나중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면 각각 이론하고 독해를 나누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저에게 이론 관련된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디가 이론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독해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관련된 질문을 여기 또 마찬가지로 리플로 올려주시면 오늘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 이후에 추가된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설명회는 물론 기존에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분을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초심자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2023년도 이제 시험 일정 보게 되면 보통 이제 6월 초 이때쯤에 사전 TO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사전 TO와 실전 선발 인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TO에서 없다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작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O가 한 명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공고는 10월 초에 확정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선발하는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TO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랬고. 근데 보통 오늘 또 TO 관련된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선발 지역이 2군데 이상이 있어야 TO 선발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작년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뽑을 의향이 있었는데 경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선발 인원이 없었던 관계로 최종 선발이 무산된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TO 전망도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10월 초에 이런 선발 인원이 이제 확정 공고가 되고 원서 접수는 10월 말쯤에 이제 이루어지고 1차 시험은 보통 수능이 끝난 그 다음 주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고 보통 1월 이제 셋째 주 이때 2차 전형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2월 첫째 주
10시쯤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차 시험에서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역별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1차에서 15명을 선발을 하고 2차에서 5명을 떨어뜨려서 최종 10명을 확정 짓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A, 전공 B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간과 배점을 이제 알아보면은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프린트로 이미 다 나눠드린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더 가시적으로 이제 보인 거기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 자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요즘 설명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도 이제 1교시에 이제 시험을 보통 9시부터 치르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그 응시 지역에 8시 30분 이전까지 이제 그 입시를 하셔가지고 시험 관리 감독관 그런 거 안내 방송 같은 거 듣고 대기하시다가 9시부터 시험을 바로 치르게 되는데요. 60분 동안 논술형 한 문제에 대해서 논술형 답안으로, 그래서 전 과목 공통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한국어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 문제 안에 여러 문항 속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논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이런 키워드와 이러이런 논지로 써야 된다는 답안의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같은 경우에 워낙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다양하고 또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분을 선택하실 수 있게 이런 샘플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교육학도 좀 부지런히 발품을 파셔서 직접 가보는 게 힘드시면 여러 샘플 강의들을 조금 이제 부지런히 들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 교수님을 잘 선택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요것도 이제 그 본인의 공부량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누구 소개만 받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강좌 이상을 좀 많이 들어보셔라. 근데 논술형으로 이제 시험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실 논술형으로 낼 수 있는 주제 자체는 조금 저는 제한적이라고 들었어요. 옛날에 교육학이 그냥 기입형, 객관식 이렇게 나왔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그 포인트를 좀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많이 적중해 주시는 그런 적중하신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20점인데 의외로 교육학이 변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합격자들도 1차 교육학 점수를 보면 최저 정말 과락을 면할 정도의 점수 그리고 어떤 분들은 19.6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다 보니까 교육학에서부터 5, 6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놓고 이럴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근데 제가 방금 19.66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자들 점수를 보게 되면 이제 커트라인도 그렇고 뒤에 33, 66 이런 게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은 채점 시에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점수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합격자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 3점은 기본이고요. 최대 제가 합격자들 사이에 교육학에서 한 8, 9점까지 차이 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학도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잘 최대한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가 좀 날 수 있게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을 40분 정도 가져요. 근데 따로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미리 간식 같은 것 좀 그 소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 주지 않을 것들로 좀 센스 있게 챙겨 가셔가지고 이제 그 중간중간 좀 섭취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또 좀 약간 알차게 활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공은 전공 A와 B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이론과 독해의 그 과목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전공 A에도 이론 독해 문제가 있고 전공 B에도 이론 독해 문제가 있고 근데 전공 A에 비해서 전공 B가 문항수가 적죠. 얘는 11문항이고 얘는 12문항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입이 4문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입이 2문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입하고 서술은 답안을 작성을 하는 길이의 양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문의 양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A보다 상대적으로 전공 B에 조금 더 지문 해독이나 답안 작성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단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구 정도의 답안을 쓰는 그래서 객관식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특정 단어나 구를 써야 되는데 요즘 시험의 특징은 암기해가지고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지문을 모든 문제에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지문 내에서 찾아 쓰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미리 이제 뭐 문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외웠다가 써야 되는 정보들도 있지만 지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입형에도 모두 다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독해력이 굉장히 필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문 내용 자체, 문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엉뚱한 답을 찾거나 아니면 답을 아예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입형은 일단 전공 A에서 4문항 각각의 2점씩 해서 총 8점이고요. 서술형 문항은 총 8개 문항이 나오는데요. 다 일괄적으로 4점입니다. 그래서 32점 해서 전공 A가 40점이 되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OMR 그 카드가 제가 오늘 답안지를 잠시만요. 이제 답안지 양식을 조금 보여드리면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여기에 단어나 구를 쓰시면 되고 여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4줄입니다. 그리고 이 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말인즉슨 4줄을 줬다는 건 사람마다 글자 크기도 다 다르고 그런데요. 정말 글자를 크게 써도 이제 이 4줄 아니면 이 답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서술형이라고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두 문장 정도로 이제 간략간략하게 쓸 수 있는 서술형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공 B로 오게 되면 기입형이 2문항으로 줄어들고 서술형이 9문항이 되면서 이제 총 배점 40점. 그래서 40, 80 해서 합계가 100점인데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물론 유공자 가산점도 있고 이제 그 가산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총 100점에다가 이제 알파가 되는 점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가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런 이 가점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 20점하고 전공 100점 80점하고 해서 이 100점을 커트라인으로 했을 때 이제 몇 점 정도 받아야 합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문항에 지문이 제시된다라는 여기 지금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암기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형태의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지문을 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간단한 문제 형태로도 제시가 돼서 그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도출해내는. 근데 이런 것들을 평가원에서 출제 방향,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있어요. 못하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저희에게 희망적인 것은 그 각 과목마다 전공마다 이제 그 점수 커트라인이 있었을 때 중국어는 전공 커트라인 상당히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공이 아까 80점 만점이라 그랬죠? 그럼 다른 과목들은 뭐 6, 70점 막 이렇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4, 50점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이 전공 난이도를 다른 과목의 수준 정도로 좀 높여달라. 그래서 그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기출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출의 경향도 크게 변하는데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의 기출 난이도를 보게 되면 그 문제를 내는 그런 그 어떤 지문의 수준이라든가 중요도 정말 낼 만한 게 나왔는가? 예. 그리고 이거를 뭐 너무 지나치게 꽈거나 지엽적으로 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 커트라인 상향을 올리려고 하는 조금 더 1차 시험을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은 눈에 확실히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막 지나치게 어렵게 꽈서 뭐 달달달 모든 걸 지엽적으로 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예.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 정확하게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점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 필획 하나 빼먹어가지고서는 그 점수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또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학 과목에 논술 능력 평가가 중복된 논술형 문항이 삭제됐다 그러는데 이 논술 문항이 없어진 건 몇 년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논술이 10점짜리 배점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이 논술 문제가 없어진 대신에 이거를 서술형의 그런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기입형 자체도 지금 6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교육학 설명을 드렸을 때 교육학이 옛날에 객관식으로 다문항이 나왔을 때보다 하나 문항으로 나왔을 때 시험 포인트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입형으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 전체 파이 중에
이만큼이 기입형의 시험 포인트다. 그러면 이 중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더 안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형은 더 줄어드는 이런 식의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술형은 없으니까 서술형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나온 답안은 기입으로 문제가 전환이 돼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입으로 나올 만한 거리까지 다 서술형으로 넓혀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험 변별력도 합격자들 중에서도 기입 문제 놓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나고.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 좀 이런 그 같은 합격자 내부에서도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험 포인트를 잡아서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입형으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1000개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가면은 그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개를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뽑아서 우선적으로 좀 더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입형을 같이 대비하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점차 확대를 해서 아, 기입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전공 배점이 높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고실한 압박감도 있고 하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할 테야 라고 하는 게 공부가 길어지는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와서 설명을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막 이런저런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면 또 마음에 심적 부담이 되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예, 좀 희망적이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처음부터 정말 너무 내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다 할 거야라는 분보다는 정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설렁설렁 한 것 같은 분이 결과가 더 좋은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해가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안에 막 20개를 보는 것보다 어차피 시험 끝나고 나면 그 20개 중에 한두 개 건지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그 한두 개를 20번 보는 게 훨씬 공부 효과가 높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을 수강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처음 준비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를 우선으로 봐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전반기. 왜냐하면 지금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한번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한 6월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내가 뭐 한 게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 전반기 동안 시험에 꼭 나올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학습을 해놓으셔도 후반기 공부가 훨씬 수월한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고서는 어영부영 이게 뭐지 하고 다 하다가 후반기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가 이제야 조금 감이 잡힌다. 그럼 그 시간과 노력이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정말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그래 내가 오랜만에 이런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그 엉덩이도 공부에 맞춰야 되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차 이렇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다른 거 없고 서술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서술형의 어떤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리스트 이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 2월에 기출을 들으면서 이 서술형으로 예를 들면 난 한 50개만 확실하게 대비를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은 그 50개를 그래도 몇 번은 반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6월이 됐을 때 그 50개를 반복하면서 또 다른 50개, 100개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영리하게 1, 2월에 캐치하지 못하면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가요. 그럼 그거 한번 훑고 끝나요. 그럼 3, 6월이 됐을 때는 그 중에서 몇 개 안 남아요? 그럼 또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고 하면서 공부의 효율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은 정말 마음 가볍게 나 그냥 진짜 딱 이론 독해 합쳐가지고 난 딱 진짜 50개만 그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할 거야 해도 여태까지 막 그 학원에서 막 진짜 몇 년씩 수업 들으신 분보다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초수 합격, 뭐 재학생 합격 이런 거 제일 부럽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단기 합격을 했던 학생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걸 잘 캐치를 한 학생들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적으면서도 효율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는 서술형을 잡자. 근데 그 서술형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자.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반복하고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이게 표가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 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연하고 심층 면접, 개별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 이제 그 기존에 지도안 작성이 이제 있었는데 요즘 점차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도안이.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도안 작성이 없이 구상하고 바로 수업 시연을 하고 이 지도안 작성이 있는 지역은 먼저 60분 동안 지도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대기 시간을 한 2-3시간 가지고 그 이후에 구상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도안 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지도안이 있고 없고가 2차에 조금 2차 응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영향을 좀 주긴 했죠. 왜냐하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고 내가 즉흥해서 뭐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지도안이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구상 시간이 훨씬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60분 동안 지도안을 쓰고 또 적어도 9시에 지도안을 쓰면 12시 반, 1시 이때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2-3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성격이 조금 더 완벽주의자적이고 나는 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즉흥해서 이제 패닉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선호를 하시고 또 반대적으로 순발력이 좋으시거나 또 지도안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도안도 쓰는 양식이나 이런 게 있고 지도안 안에서도 물론 배점이 지도안은 15점밖에 안 되긴 하지만 15점 안에서도 이제 합격자들 사이에 한 2점에서 5점까지도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선택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어차피 지도안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제 경기는 확실히 뽑을 건데 경기 지도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통은 제일 많이 대비를 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실 테니까 지방 분들도 일단 지도안이 없는 걸로 하되 그렇다고 지도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도안을 직접 작성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지도안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지도안의 선수활동이나 후속활동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수업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평가 시간과 동일이야. 예를 들면 수업 시연을 20분을 한다. 그럼 구상 시간도 20분을 주고 수업 시연을 15분을 한다. 그럼 구상 시간도 15분을 줘요. 그러니까 2차 가게 되면은 만약에 지도안이 지금 다 없다고 했으니까 거의 없는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9시에 첫 타임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8시 반 20분 이때까지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다 1차 합격자들이죠. 예. 자기 과목별로 배정된 일단 다 같이 모이는 대기실 교실에 들어가서 추천 번호를 뽑아요. 순서를.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한 명씩 구상실로 이동을 하고 이 구상실에 있었던 사람이 평가실로 가면 2번이 또 구상실로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벨트처럼 쫙쫙쫙쫙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상 시간과 평가 시간이 동타임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다 시간 안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분이 수업 시연 시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시연은 15분이에요. 그리고 15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15분보다 짧게 종이 울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3에서 14분 정도 시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면접관이 있고 이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가가지고서는 1분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수업 나눔이라는 걸 하는데 수업 나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시연은 100% 중국어로 진행을 하고 자기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들한테 일종의 자기 수업에 대한 끝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일종의 모니터링 이런 게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아니고. 그래서 수업 시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나는 어떤 의도로 이런 수업을 기획을 했고 한지를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건데 수업 나눔의 문제가 3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걸 9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개 문항당 또 면접관이 문제를 쭉 읽어주거든요. 읽는 시간도 있고 뭐도 하고 하니까 보통 2분 내외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되고 이 수업 나눔하고 요게 이제 배점이 30점, 3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수업 시연을 하는 것도 30점이고 나눔하는 거 한국어로 하는 것도 30점인데 나눔은 한 문제당 10점씩이잖아요. 근데 이 나눔 주제는 사실 저희가 미리 다 예측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의외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할 수 있고 그럼 이 30점 뭐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업 시연도 물론 뭐 어차피 교과서 주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의 토탈 주제를 이제 다 하면은 뭐 길묻기, 건강, 날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20개 정도 주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중국어로 자유자재로 뭐 읽기 차시든 말하기 차시든 수업을 짜려면 엄청난 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국어도 다 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30점인데 수업 나눔 같은 경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주제 내로 한국어로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30점이니까 훨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걸 아시겠죠? 고시는 무조건 고효율을 먼저 추구를 하셔야 돼요. 순서, 정도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좀 더 적게 투자해서 더 많이 얻을 것 같다? 무조건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연에 비해서 경기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나눔의 어떤 그런 준비 난이도가 훨씬 적은 데 비해 변별도 커요. 수업 나눔 똑같은 한국어로 하는데 뭐 대답의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같은 합격자들끼리도 수업 나눔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15분이고 대구가 제일 길어요. 25분. 근데 이 세 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20분입니다. 자, 그리고 배점에 있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연을 훨씬 중시해요. 그래서 수업 시연이 60점이에요. 그래서 전북도 지도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시연만으로 60점이 이제 매겨지는 것이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연이 30점, 나눔이 30점이기 때문에 전북이 수업 시연의 비중을 가장 높이 보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대구는 반대예요. 대구는 시연은 40점이고 심층 면접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2차를 준비할 때는 두 가지의 인격이 중요해요. 이게 1차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내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없고 그냥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주관 평가, 인상 평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날 보여지는 걸로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두 가지의 이미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수업 시연은 면접관이 똑같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연 때 봤던 면접관 이틀날 개별 면접에서 봤던 면접관이 동일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시연은 면접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고 학생들을 놓고 내가 수업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학생은 없지만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면접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에서 합격을 하려면 면접관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연을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떤 키를 면접관들이 바랄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 말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주적인 학습 경영이라든가 이제 뭐 좀 더 엄마 같은 친구 같은 이런 민주 수평적 관계를 더 지향하는 이런 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학생을 앞에 놓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악력도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그 전체 이런 그 조별 지도도 하면서 그 개별 순회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학생들의 정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럼 그런 어떤 그 경기의 시체 교육 방향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그거를 자기 수업 안에 녹여서 보여줘야 아, 이 사람 우리 경기교육청의 교사로서 뽑아도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연은 내가 학생들 위해서 그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얼마나 그 해당 지역의 교육 시책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 전문가적 영향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별 면접은 공무원으로서 교직 그런 교원으로서 조직에 얼마나 무탈하게 무난하게 갈등 없이 잘 순응하고 한 일원이 될 수 있겠나를 보는 거예요. 경기에서 왜 집단 토의도 하고 물론 재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올해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왜 집단 토의도 하고 자꾸 이런 심층 면접도 옛날에는 중국어로 그 틀에 박힌 거 그냥 외우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한국어 면접도 자꾸 넣고 하냐면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면 어떤 조직이든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이 일하기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이 사람을 뽑은 내 후배 교사로서, 후임 교사로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교단을 꿈꿀 때는 교수 업무를 굉장히 비중이 높게 두잖아요. 내가 학생들과 어울리고 같이 호흡하고 애들 가르쳐주고. 근데 실제로 가면은 행정이 95고 교수는 5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 동료로서, 후임 교사로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좀 무난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험 가서는 막 애들 앞에서 하는 건데 달달달달달 떨고 막 자신감 있게 못하고, 또 괜히 면접 가서는 자기 의견 막 당당하게 다 피력하고, 이렇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두 개의 자를 설정을 해서 면접관이 이래야 뽑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당 지역의 면접 시책이나 교육 방향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걸 티나지 않게, 노골적이지 않게 세련되게 녹여내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서 이런 거를 원하니까 그 경기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뭐를, 이런 것들은 또 좀 세련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체화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대비가 되니까 요 정도 느낌. 이 지역은 시연을 더 중시하는구나. 이 지역은 면접을 더 중시하는구나. 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조금 4개로 나뉘어지거든요. 시연도 시연과 나눔이 있고, 심층 면접도 집단 토의가 있고,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도 코로나 영향을 지금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올해는 또 모르죠. 지금 또 뭐 잠시 또 위드 코로나 하다 이제 멈추고 뭐 이런 상태긴 한데, 혹시라도 뭐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집단 토의가 이제 부활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좀 줄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작년 같은 경우 5문제로 해서 40점을 매겼었었는데요. 구상형 3문제가 다 중국어였고, 즉답형 2문제가 한국어였고, 이런 식으로 매겼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하나라도 답이 망하게 되면 확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집단 토의 같은 경우는 또 수업 나눔처럼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단 토의는 중국어 1차 합격생들끼리만 해요. 그럼 어떤 게 나오겠어요? 학원에서 같이 준비한 분들끼리 같이 들어가서 집단 토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다른 전공이랑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는 중국끼리만 하니까. 그럼 다양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이제 집단 토의 주제를 얼마든지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집단 토의라고 하는 것이 토론과 토의는 달라요. 토론은 나의 논지를 상대방한테 설득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논쟁적으로 되거나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토의는 함께 공동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내 주장을 전달, 이런 내용보다 비언어적이고 얼마나 화합적으로 같이 공동의 방안을 모색했는가, 이런 매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근데 이런 포인트를 모르고 하면 나는 말도 잘했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꼼짝 못했어 이러면서 난 되게 잘 봤어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지 않은 인재상 제일 원한다, 면접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다시 시연으로 와서, 시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60점, 또 경기는 60이지만 이게 나뉘고, 대구는 40점. 옛날에는 50, 50이었는데 지금 40이에요. 그리고 충북, 충남, 전남이 50점, 서울, 강원, 부산은 45점. 이렇게 되고요. 이게 45점인 이 이유는 서울이랑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이 15점이 있기 때문에 45점이지, 지도안까지 합치면은 사실은 60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5점이기 때문에 45점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서울이 시연이 비중이 더 낮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인데 15, 45 나뉜 거고 면접은 40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 점수를 먼저 참고를 하시고 그 나머지 배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다 공통 60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좀 강조하는 지역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안 뽑아서 저는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꾸준히 지방 중에서는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한 5명 내외로 꾸준히 뽑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그 집단 토의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단 토의 없이 이제 심층 면접이 50점이었는데 이게 60점으로 배점이 변경이 되면서 그 집단 토의랑 심층 면접이란 점수를 나누겠죠. 그리고 충북, 충남, 전남 50, 강원 55, 그 지역은 40.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은 60대 40인데 특수한 지역들이 이제 그 비점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이에요. 평가원에서 제출을 하는데 보통은 경기의 현직 베테랑 이제 장학사라든가 뭐 이런 교과서를 집필하는 이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업 시험 문제는 경기의 교육 시책에 맞춰서, 그래서 경기에서 뭐 연구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연수 같은 것들을 하는 그 내용이 반영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거 서울 시책에 맞춰 변형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 유형이나 형태 자체는 경기에 되게 이제 그 최적화된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3, 6월에 심화이론만 하면서 이런 교과서 분석 특강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경기에 그 교사들이 집필한 그 교과서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 뭐 나중에 2차 특강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하면은 경기에서 그 1년 동안 연구 수업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연습을 해요. 자, 그리고 수업 나눔은 경기만 실시를 하고요. 이제 구상형 세 문제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요즘은 블록 타임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한 교시가 50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50분 수업을 하면 애들 뭐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뭐 했냐 복습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시간 후딱 가고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분을 100분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갈 거를 한 번만 수업을 하고 한 번에 100분을 하는 이런 블록 타임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실제 100분 수업할 동안을 옛날에는 그 중에 이제 그 전개 1, 2가 있으면 전개 1만 해라. 즉 시간은 똑같이 이제 50분인데 근데 요즘은 그 블록 타임 전체 수업을 다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분 수업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축약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실제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따 치고 하는 거라서 학생이 활동하는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교사의 지시 언어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 조건이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이 시간 안에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감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 철저하게 교과서를 웬만큼 한 5종 이상 다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다 정하고 이게 읽기 차시로 나왔을 때 말하기 차시로 나왔을 때 혹은 쓰기 차시로 나왔을 때 아니면 문화 차시로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중고로 다 준비하고 그거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만 쓰는 데가 있고요. 평가원에서 전 과목 공통으로 일단 그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그거를 외국어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만 쓰는 데가 있고 자체 교육청 문제만 쓰는 데가 있고 평가원 문제랑 교육청 문제를 섞어서 내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청 문제예요. 그래서 구상형 2문제는 다 중국어로 대답을 해야 되고 즉답형 1문제는 한국어로 그리고 그 추가로 1문제 더 즉답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도 안 뽑은 지가 지금 한 3년 또 됐기 때문에 이 문항수가 더 늘어나거나 배점이 조절되거나 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요. 가장 최근의 형태였으니까.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이 2문제인데 중국어로 구상형이 2문제였나? 잠시만.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주원 선생님이 좀 담당을 하셔가지고 제가 3문제였어요. 3문제.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상형 2문제가 아니라 3문제. 3문제가 나오는데 다 중국어로 나오고요. 즉답형이 2문제. 그리고 자기 성장 소개서인가 성찰 소개서인가 해가지고 자성소를 미리 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자성소도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이제 또 그 계속 이거 이제 냈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 1문제를 한국어로 하고 즉답형 3문제를 또 한국어 2문제, 중국어 1문제 이런 식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이 면접의 그런 또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학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인문 소양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원의 구상형 문제랑 즉답형 문제는 쓰고 자체 교육청 문제를 인문 소양으로 돼요. 그래서 미리 읽어야 되는 그 도서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거를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공표를 하면 뭐 갈매기의 꿈이라든가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인문소양 추천 도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교육학적인 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내는데 이걸 또 중국어로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인문소양 구상형 문제가 그나마 2문제에서 3문제로 또 변경이 됐고 배점도 60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인문소양이나 심층 면접 부분에 대한 이제 난이도, 특히 인문소양에 대한 대비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추천 도서가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 중복 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여유 있을 때 닥쳐가지고서는 그 추천도서 이렇게
그 몇 가지를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숙지는 돼야 이게 전반적인 맥락을 꿰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대비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갈매기의 꿈을 그냥 아무런 뭐 맥락 없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뭐 갈매기의 꿈, 명심보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특정 지문을 채취해서 이 두 가지 이제 그 지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 교육관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내는 이런 식. 그러니까 그냥 임용고시랑 관련 없이 나오지는 않고 또 뭐 이순신 난중일기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여기서 보여지는 뭐 인재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특히 대구의 교육 실책과 연결해서 낼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인문 소양도 스터디 많이 하고요. 또 교육학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분석해 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 위주로 또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구상형 3문제, 직답형 1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원 문제를만 하는 데가 있고 이 평가원 문제에다가 교육청 아니면 자체 교육청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2차 변별력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꼴찌 점수지 평균 점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지역에 커트라인이 75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그럼 꼴찌 점수가 75점인 거지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75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85도 맞아요. 그러니까 꼴찌랑 그 합격자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물론 한두 명 뽑는 지역에 비해서는 뭐 2, 30명씩 뽑는 지역이 그 편차가 더 크겠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커트라인보다 통상적으로 15점 이상 받는 분이 수석 차석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소수의 얘기인 거고 그 합격자들의 그런 그 커트라인을 다시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 커트라인보다 보통 3점에서 5점 정도 있으면은 1배수 안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만약에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차는 일단 15등까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트라인보다 내가 3점에서 5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2차까지 보고 나서도 이게 뒤집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이 2차에 대한 변별을 굉장히 다르게 둬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점 이상 합격자들을 웬만큼 받고 그렇게 크게 변별을 안 두기도 하고.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 점수를 60점으로 놓고 가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0 몇 점씩도 차이가 나요. 그럼 1차에서는 내가 기껏해야 3.5점 얘기하고 있었는데 2차에서 10 몇 점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변별이 1차에 비해서 굉장히 그 폭이 크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 변별 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2차 변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고 근데 그게 또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이 두고 또 어떤 해에는 적게 두고 그 면접관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뽑고 또 시험 전형이 많다 보니까 분반을 하거든요. A반, B반, C반 뭐 이런 식으로 평가실 1, 2, 3 분반을 하게 돼요. 그럼 평가 기준을 아무리 맞췄다고 하더라도 주관 평가다 보니까 평가실별로도 배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사람이니까 이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실력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가실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물론 당일날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이 둘이 뭐 발음도 비슷하고 중고 능력도 비슷하고 평상시 수업하는 성향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좋아하고 뭐 하는 그런 호불호 이런 부분도 정말 비슷한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평가실에 배정을 받아서 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경기는 이게 근데 계속 얘기를 해도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모두 다 녹화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채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분반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나 손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1차 시험은 제가 아까 카톡 단톡방에도 미리 이제 작년 기출 문제랑 다 분석 올려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차 문제는 분석 안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가장 최근 문제. 오랜 시험이 없었고 21년도 2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강시 유의사항이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도입 부분에서는 뭐를 하고 읽기 차시에서는 뭐를 하고 말하기 차시에서는 제가 방금 블록타임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교과서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뭐 문화, 시험이나 평가 연습 뭐 이런 식으로 보통 6개 차시로 짜져 있어요. 근데 그 차시 중에서
보통은 읽기 차시를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 차시를 하니까요. 읽기 말하기의 복합 차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뭐하고의 유의사항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료도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료 1을 이용을 해서 낭독 연습을 하고 반드시 이제 그 모둠 활동, 샤오수 허동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특별하거나 독창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는 자료도 똑같고 요구사항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기자재는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어진 환경도 똑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좀 나의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 시각 유의사항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게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 한 5년간 나왔던 요구사항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시고 뭐 보통 연수를 진행을 하시는 베테랑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이전에 20년도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사항과 자료가 나왔어요. 뭐 자료도 4개씩 나오고, 막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도 막 너무 좀 현장에서 잘 이제 그 적용하지 못할 것 같은 연구 수업용 이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 괴리된 연구 수업용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21년도에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수업이 나왔고, 그래서 낭독에서 요구사항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뭐 발음 연습, 아이들끼리 이제 그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는 연습 위주로 시키는 거. 그다음에 말하기 차시에서는 역할극, 그 물건 사기 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사기에 대한 회화 연습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상세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적게 나온 해고, 어떨 때는 뭐 비문을 3개 이상 제시, 그러니까 학생들이 틀릴 것 같은 비문을 3개를 예측해가지고 그거를 고쳐주고, 문법도 모모를 가르치는데 뭐 차이점 공통점을 몇 개 이상 들어서 나누고, 예문을 몇 개 이상 들고, 교사가 반드시 시범을 보이고, 또 순회를 할 때 뭐 이런 지도를 하고, 또 무슨 관찰 평가를 하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최근 시험은 그런 게 현저하게 지금 줄어든 건데도 여러분이 딱 이거 받았을 때, 이거 경기 같은 경우에 뭐 그 강원 같은 경우에는 15분 만에 다 이거 내용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하게 되면 중국인도 못해요. 그래서 그 중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어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1차 시험만 붙고 나면 뭐 2차는 내가 뭐 현장에 딱 가가지고 뭐 이거 못하겠어? 하다가 낭패 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무한정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기간제를 하고 있거나 시간제 강사를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초창기엔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몇 년 해보다 보면 요령이 있으니까 그날 수업 쓱 가서 오늘 뭐 해야 되지? 보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모든 요건 중에서 다른 데선 변별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간 배분을 못하면 제일 많이 깎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리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한국어로도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라 그러면 어버버하거나 질수 없거나 생각 안 나거나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외국어로 해야 돼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측 요구사항, 차시별로 어떤 활동을 꼭 요구할 것 같은지 그거에 맞춰서 미리 대사, 언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현장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읽고 내가 준비한 것 중에 요거 꺼내가지고선 딱 이렇게 해도 시간 안에 할까 말까인데, 이거를 즉흥해서 생각을 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2차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준비할. 그때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미리부터 그렇게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성취 기준 단원계, 그다음에 그 차시별 목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이 항목별로 학생이 이 과를 배웠을 때 도달해야 되는 추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본문을 낭독할 수 있다. 이런 게 성취 기준이라면 그 차시별 목표는 무엇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성취 기준이 더 상위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단원 계획이 1차시부터 6차시까지 쭉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쭉 주고 이 중에 3, 4차시를 수업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이 2차 시험 문제는 1차와 달리 외부로 공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와서 서로 기억나는 거를 복원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15분 동안 20분 동안 내용 파악하기도 힘든데 이런 쓸데없는 것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건 알죠. 예. 그리고 이게 입에 앞에 요구사항인 거고 뒤에 이제 자료가 나와요. 지금 자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년도에도 자료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4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15분 시연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다 시간 안에 써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리 사전에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본문도 지금 굉장히 그 짧은 형태인데 이 전년도의 본문 같은 경우 이거의 3배 정도의 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파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물건 사기 가였고 이 단어 카드 활용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역할극 시키는 이런 활동이었던 건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3, 6월에 교과서 분석 특강하고 할 때 다 분석해드리고 2차 특강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수업 대비해야 되는지 다 하니까 미리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수업 시연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다 봤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주제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요구 조건을 변형해서 나오는 형태다라는 거 정도만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수업 나눔 문제라는 거. 아까 제가 경기 수업 나눔 똑같이 3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시연하고 나눔하고 똑같이 30점, 30점인데 지금은 당장 시험 문제만 봐도 숨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이 숙달될 만큼 얼마만큼 분석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양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수업 나눔 이렇게 3문제고 이거 다 한국어로 제시가 되고요. 예. 2분 내로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에 간단하게 답하면 되는데 이 질문이 지금 수업 나눔이 한 6년? 예, 이 정도 하는 동안 나오는 몇 개 패턴이 있어요. 자기 수업에 대한 뭐 반성 장악. 오늘 수업에서 뭐가 부족했나? 다음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뭐 동료 장악 방안. 이 수업을 다른 과목과 협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서는 거의 몇 개 그 권역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주제가 다 있고 거기에서 한 번도 저희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 수업하고 연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수업 시연에서 본인이 읽기 차시에서 할 활동, 말하기 차시에서 할 활동이 다 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업 나눔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업 나눔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략적으로 읽기, 말하기, 쓰기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해야지라고 해서 웬만한 답변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현장에서 막히지 않고 시간 내에 답변 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수업 나눔 문제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15년 교육과정.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기억을 하는 학생도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기억하는 학생도 있어서 변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오늘 수업에서 학습자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본인 수업을 평가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 얘기해봐라.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면 물건 사기 역할극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걸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었던 활동이 있었어야 내가 적어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령 수업 시간에 그거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건상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같은 수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즉 시간도 제한적이고 모든 여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게 수업 나눔이에요. 내가 오늘 의도를 충분히 전하지는 못했고 오늘 구현은 못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나의 의도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수업에서 흥미 유발을 통해서 성취 기준 도달. 아까 뭐 읽기에서 뭐 말하기에서 어떤 성취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추가 보충 지도를 할 것인가. 경기에서는 이런 그 학생 소외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을 모든 그 위주로 지도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못 따라가거나 학습에서 뒤처지거나 특히나 재작년부터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학습 격차 문제가 굉장한 화두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여전히 모범적이나 우수한 애들은 뭐 이런 사교육도 받으면서 막 열심히 참여를 하겠지만 안 그래도 학습에 흥미가 없거나 그런 학습 여건이 뒤떨어졌던 애들 같은 경우는 격차 더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 현장에서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학습 소외나 개별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물어볼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학생들 모둠 지도, 그러니까 애들끼리 역할극 연습을 시키고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안 하고 있는 애들, 뒤처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을 어떻게 이거 안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 수준에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에 따라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후속 과제로 뭐를 내줬다던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수업 나눔 문제 하나하나가 경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업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태까지 나왔던 6년치의 수업 나눔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내 수업 시간에 녹여낼 수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서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조건은 요구 조건이고 이건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요구 조건에서 뭐 학생들 뭐 순회 지도를 하면서 뭘 해라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회를 하면서 혹시 수업에 참여를 못하거나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이런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타교과와 연계해서 재구성하게 된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할 것인지. 그래서 동료장학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융합 수업을 굉장히 요즘 강조해요. 통섭교육, 유학교육 해서 딱 중국어 하면 중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술과도 연계하고 도덕과도 연계하고 뭐 가정과도 연계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전인적으로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 자,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설령 문제에서 요런 게 없었다고,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과를 가르치면서 뭐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활동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나눈 문제를 거꾸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 수업에 대한 의도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업 나눔에서 제시됐던 여태까지 주제를 내 수업에 반영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필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양쪽 다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21년도 일단 경기 지역 기출 문제인데요. 구상형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다 중국어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1번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심층 면접은 사실 이주원 선생님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이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딜레마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뭐가 A가 맞다, B가 맞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내가 A를 선택했을 때와 B를 선택했을 때 그 논지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A도 좋고 B도 좋다. 뭐 이런 식의 그 양쪽 다 좋다던가 아니면 양비론 둘 다 나쁘다던가 뭐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논지는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례가 중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는 항목을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해가지고서는 잘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국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똑같이 한국어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면접이 이거 좀 늘어나긴 했지만요. 10분, 15분이에요. 그럼 그동안 한국어 몇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국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 세 문항을 예를 들면 한 문항당 2분에서 3분씩 대답한다고 그러면 한국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십 문장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어로 하면은 내가 매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어 교과가 아닌 다른 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국어로 이거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매번 즉흥적이고 즉답적으로 달라질까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개별 이거 2차 지도를 할 때 교육학 선생님 특강하는 옆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 선생님이 그날 전과목 학생들 1대1로 다 봐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아침부터 9시부터 6시까지 다른 과목 학생들이 계속 학생은 바뀌는데 답이 다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어차피 해당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 다 비슷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어로도 내가 이거를 막 엄청 다 되게 많은 양을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핵심적으로 내가 말해야 되는 문항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별이 나는 부분은 남들과 다른 실질적인 구상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 다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고 평가 유의사항을 알려줬는데 C가 USB가 고장나서 세 번째 과제를 제출을 못했다. 그래서 A 교사는 제출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난 두 번의 과제로 평가하고 이번 과제는 미제출로 하겠다. B 교사는 다시 한번 제출 기회를 주고 세 번째 과제를 포함해서 평가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이제 그 원리 원칙 이 부분대로 해서 이제 절대적 공평을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학생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면 결국은 뭐 정의와 원칙 공정에 대한 걸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사항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이게 조금 비약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경기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민주형 교사와 공정형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그 교사에 대한 그 패러다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례가 변형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리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일괄적으로 아무런 예외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교사의 형태인 건지 아니면 학생들 하나하나의 개별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뭔가 변형이나 이런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인 건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요. 사례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게 되는 본질은 똑같죠. 그리고 구상형 문제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즉답형보다 여기 지문에 중국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거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이 지문을 조금 따서 이런 경우였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또 시간을 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공포심 많이 안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보통은 A형 교사가 될 것이냐, B형 교사가 될 것이냐, 크게 키워드를 잡으면 이제 민주형 교사가 될 것이냐, 공정형 교사가 될 것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형 문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지, 이게 생활 지도가 될 수도 있고 학습 지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 지도 학명, 학습 지도 학명, 교사의 자기 장악. 이런 전문성 신장, 그다음에 교사 윤리,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뽑고 원론적인 답을 준비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해 가면서 계속 그 예제로 확장시키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는 시책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경기 시책이 답에 녹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시책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는 하나 좀 더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대면 수업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학습 지도 측면과 인성 지도 측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기도의 뭐랄까 그 화두, 현황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수업 격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는 전인 교육, 인성 교육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봤을 때 그 비대면 수업이 이런 학습 효과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인성지도 측면 측에서 직접적인 컨택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두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당신의 교사상을 말해보시오. 외워서 말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사례가 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다른 변별성을 지니려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이랑 구체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답이 이제 훨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되게 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원격 수업 돼서 이거 대면 수업이 갖는 교육적 효과, 비대면 수업에 비해서 그럼 아무래도 학습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교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그 학업 뭐랄까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교사가 한 번에 그 몇십 명의 아이들을 다 관찰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을 보통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는 다 하고 거기에 내가 남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든가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큰 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성지도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대면 수업은 비대면 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선을 뭐 맞추고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남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라든가 이제 조별 활동이라든가 모둠 활동에 이제 많은 그런 한계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대면 수업이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정도는 다 대답을 할 텐데 내가 그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렇다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모듬 위주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때 만약에 학습 소외나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신의 아이디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 사람은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실행을 해본 경험이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이제 시험 점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부여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시험이 1년에 딱 있는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도 딱 이제 검정 기간도 딱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미리 다 따두셔야 되고 5년까지니까. 그리고 1차는 교육학 전공, 그다음에 가점은 요즘 거의 중고는 받는 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1차에서 1.5배수를 선정을 한 다음에 2차 합격은 1차, 2차 점수를 한 최종 2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지역별 커트라인이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동점자 기준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부분 경쟁률 커트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쨌든 이게 상대평가고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내가 그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자꾸 상대평가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고시에 스트레스 안 받고 더 빨리 합격을 하려면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제쳐야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전공에서 한 65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제치고 얘보다 뒤처지고 이런 기준점을 삼으시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을 가든 전공 점수가 65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그럼 나는 그 65점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내 영역 안에 넣을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출발점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럼 스터디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서로 같이 상승 효과가 있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한다. 그럼 나도 주고 싶고. 근데 자꾸 뭔가 감추는 것 같아. 날 경쟁자로 인식해. 그럼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 점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인드로 전환을 하시면 훨씬 더 얻으실 수 있는 거, 스터디 활용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 좀 나눠봤는데요. 04년부터 13년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12년도에 이제 67.3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좀 많이 뽑았다. 그러니까 응시자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뽑았다가 TO가 확 줄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TO가 확 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최근이 중요하죠. 최근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응시 인원이 변화가 있냐? 아니요. 선발 인원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어가 제일 많이 봤을 때 1000명까지 봤거든요. 근데 최근은 거의 700명에서 800명 선이에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또 계속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적체대원이 있는 인원이 있고 또 매년 이제 교직을 하거나 교대원에 가서 이제 교직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응시를 하고 그런 인원을 봤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TO가 막 몇 배 이상 뛰지 않는 한은 기존에 손을 놨던 분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TO가 몇 명이 되는지에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만 해라고 하는 최소 인원이 남게 되죠. 그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0명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700명은 본다. 근데 혹시라도 그 전년도에 TO가 확 늘거나 늘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럼 그 인원이 뭐 800, 900, 1000까지 늘어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800명인데 얘를 30명 뽑을 때, 20명 뽑을 때, 10명 뽑을 때 줄어드는 그 경쟁률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800명, 700명이라는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매년 물론 100명을 뽑을 때와 10명을 뽑을 때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합격 가시권을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75점을 받아야 합격을 하는데 74점을 봐도 떨어지는 거고 30점을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700명, 800명이 응시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74점인 사람도 만약에 그 해에 10명이 아니라 20명을 뽑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있을 수도 있겠죠. 즉 TO라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적게는 중국어 제일 적게 뽑을 땐 10명대. 그래서 많게는 100명대 뽑았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정말 운이 좋아서 뭐 한 4, 50명 뽑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합격 가능성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합격 점수는 75점이라고 하더라도 컷이 조금 늘어났을 때는 한 70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실질적인 경쟁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랬을 때 그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상관없이 합격 가시권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200~300명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10명을 뽑으면 그 경쟁률이 10대 1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뭐 20명을 뽑게 되면 그게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26대 1이라고 하더라도 한 200~300명만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20명 뽑으면 10대 1, 10명 뽑으면 20대 1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트라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커트라인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응시 인원은 지금 계속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선발 인원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가 전공 컷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건데 최근이 훨씬 중요하겠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계열 계열 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차 점수인데 이게 교육학 합산 점수예요. 전공 점수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93.3, 96.12, 뭐 75.89, 52.17, 49.5, 57.7이 전공 점수가 아니라 교육학 합산된 1차 점수예요. 그럼 정말 제일 낮았을 땐 49.55까지 나왔다는 거는 교육학이 20점이나 들어가는데 전공이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과락교 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난이도가 극악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점수를 보게 되면 3년간 71.25, 75.88, 74.92. 근데 최근 3년도 난이도를 보면 똑같이 논술이 없었고요. 교육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갈렸다고 생각해요. 교육학이 한 해 어려우면 그 다음에 좀 쉽고 어렵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점수 때문에 오히려 전체 1차 점수에 영향을 준 거지 전공 합격자들 최근 3년간 점수는 되게 비슷해요. 지역별로 물론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TO가 또 적을 때는 그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전공 점수는 거의 이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뭐 교육학은 개별 차이가 다 있으니까 전공은 그래도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65점. 그러니까 정말 전국 최저점은 62점 덕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육학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평균이라고 교육학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65점은 받아야 컷이라도 돼서 1.5배수 안에라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65점 이상이 돼서 뭐 70점 이상 되고 뭐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일단 기본 요건, 필수 요건은 전공은 한 65점을 목표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열 2가 2차 점수예요. 2차 점수.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배부 자료에는 지역별 1, 2차 커트라인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전국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점수는 지역별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응시하는 희망 지역의 그 커트라인을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는 해요. 자, 그럼 그랬을 때 2차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어떨 때 여기 보세요. 15, 16년도 보시게 되면 전국 2차 커트라인이 96.57, 98.19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2차에서 거의 변별 안 뒀다는 거죠. 그냥 다 1차 합격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대로 1차 점수대로 갔다는 거예요. 합격자들 점수에 그 큰 변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7년도 가면 어떻게 돼요? 83.14로 2차 점수 자체가 확 깎여요. 변별을 이때부터 많이 두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치긴 한데 그래도 합격자들도 점수가 80점대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치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점수가 이 부분이 바뀌었네. 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48.3 이게 1, 2차 점수가 이거는 바뀐 거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1차 점수가 어쨌든 그 40점대, 50점대이다가 최근에는 이게 60점대 이상까지 상향됐고 합격하려면 65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점수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90점대 이상을 다 주다가 최근 한 5년 경향을 보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되게 큰데 아까도 말했듯이 충북은 60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90점대를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2차가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좀 변별이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거의 합격자들도 80점대도 요즘은 많이 받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변별 1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이제 TO와 커트라인 경쟁률 이런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TO는 올해 안 뽑았는데 내년에도 뽑겠냐. 네. 근데 내년에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을 너무 그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20명 이상은 이제 계속 쭉 뽑았었잖아요. 정말 역대 제일 적게 뽑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명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선발 인원 자체가 계속 이제 20, 30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선발을 총 했었다면 작년이 이제 21년도가 30명, 20년도가 40명,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쵸? 근데 올해는 만약에 뽑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히 예측을 하게 되면 20명 안짝? 10명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뽑게 되면 그래도 열 몇 명 아무리 적어도 뽑거든요. 근데 경기 외에 한두 지역 정도 만약에 더 뽑는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인원이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20명을 상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권의 합격 그런 률은 200~300명이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그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명 뽑을 때는 100명 뽑을 때 100명 뽑을 때 당연히 커트라인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65점 정도가 이제 합격 라인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1차 컷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5점, 10점 이렇게 안 올라요. 한두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한 67점, 8점 이 정도를 좀 목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출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라는 항목이 아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 보통 25에서 35%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공이 전체가 80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30%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24점이 교과 교육학에서 출제가 돼야 돼요. 그 24점이면 서술형으로 치면 6문제고요. 기입형이 한두 문제 섞여 있다고 하면 최대 8문제까지 교과 교육학으로 나와야 되는데 교과 교육학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교육과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별표 좀 해두시고요. 교육과정 문제가 제일 이 교과 교육학 내에서 많이 비중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 보통 어떤 게 많이 포함이 되냐면 교육과정 해설서 안에 있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각각의 교수 방법 평가 지침 안에 있는 항목 같은 것들을 기입으로 따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를 서술형에서 제시한 다음에 이 교사가 사용한 방법이 어느 지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보통은 6점에서 8점 정도는 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니까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개정 해설서 내용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은 중국어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입형으로 나오게 되면 가로를 열고 그 특정 키워드를 쓰도록 하고요.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제적인 교수 실례를 주고 연결하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입형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기입형도 얼마든지 힌트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힌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해설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연계해서 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서 내용에 대한 이제 중국어는 어차피 다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중에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다 짚어드리니까 이거는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점수를 못 따면 굉장히 아깝고. 그래서 옛날에 논술 문제가 나오면 이 교육과정의 그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쭉 제시하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 10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많이 내봤자 아까 말씀드렸죠. 6점, 8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질적인 교과 교육학 문제다라고 하는 게 몇 문제 없어요. 교과 내용학, 즉 문법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4점을 교과 교육학에서 내야 되지만 순수한 정말 교과 지식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는 그 비중으로 다 못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과정에서 최대한 8점 나올 수 있다. 교수법은 보통 기입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나와봤자 2점에서 4점이에요. 외국어 교수법에 뭐 명칭 적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가 이런 그 항목 이름 같은 것들을 찾아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라센 이론 같은 이런 교수법 그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것들 특정 단어 같은 것들을 찾거나 설명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수법에 있는 그런 그 부분 중에서도 이런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이런 거에서 한 2점 기입형 보통 나오고요.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도법이나 중국의 언어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 뭐냐면 발음지도, 어휘지도, 문자지도, 문법지도. 그럼 이건 또 내용학이랑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 이해를 통한 중국 문화 지식 관련 지도. 이런 것들도 또 내용학이랑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교육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부분은 위에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이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한 2점이에요. 그럼 순수한 의미의 교육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부분, 요게 다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육과정 요게 교과 교육학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이게 교과 교육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 요거 두 개는 교과 내용학이랑 연결되고 요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무슨 외국어 교수법 중에서 뭐 청각구도 중심의 교수법 뭐 의사소통 이런 거 안 외워도 지문 파악이나 교과 내용학적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해서 쓸 수 있는 문제라서 실제적인 교과 교육학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 학습 이론 이 부분은 이제 그 교과 교육학에서 매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학습 이론 중에서 제2언어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먼저 제1언어로 배우고 난 다음에 제2언어 중국어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중국어 배울 때 자꾸 한국어로 먼저 생각나고 번역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류 발생하고 이런 5문장 수정류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교과 내용학 중에서 문법은 100% 5문장 수정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법의 오문장 수정 형태가 대화 지문으로도 나오고 오문장 문장으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문제 서술형 나와요. 즉 12에서 16 많게는 20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교과 교육학이랑 같이 편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2언어 학습 이론 중에 중간 언어 분석 이론이라든가 중간 언어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래스 이론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혹 이 점에서 4점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오류 분석형 문제랑 가름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다른 그런 교육학적 지식을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류의 유형, 오류의 원인 막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학습 이론도. 그리고 교재론. 교재의 편성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근데 이거는 내용이 방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학관. 이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사의 교학관 해가지고서는 제자백과 교육사상이랑 쭉 연결해가지고 뭐 공자의 뭐 이런 그거 있죠. 개발식 교육, 뭐 맹자의 점진식 교육, 막 이런 거 키워드를 연결해서 뭐 원문도 내고 엄청 어렵게 내고 또 아니면은 독해 문제식으로 해가지고선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학관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 문제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 교육학에서는 이 교육학적 문제, 그 다음에 교사학습 모형, 학습이론, 교재론 이 4개가 순수 교육학 문제고 여기에 있는 기능, 언어, 문화 이해는 교과 내용학 연계 문제고 그 다음에 학습이론 중에서 중간 언어 현상 이해 있죠. 이거는 100% 문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교과 교육학 지식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10점을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70점, 80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4점이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의 실제 배점은 한 10점이다. 그리고 그 10점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순위는 항상. 그래서 교육과정만 해도 그 10점 중에서 한 6점에서 8점은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둬서 대비를 하시면 된다. 어학개론. 그래서 그러면 교과 내용학 중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2개의 과목이 뭐냐? 어학과 문법이에요. 어떤 해는 어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문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2개가 거의 40몇 점, 5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시겠죠? 어학이랑 문법이랑 2개 출제 비중을 보면 그냥 50점이에요. 45점에서 50점. 이 정도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어학개론에 지금 보면 통론, 의문, 문자, 어휘,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문법이 따로 밑에 중국어 문법이랑 겹쳐요. 그래서 그건 중국어 문법으로 치면 언어의 내요소와 아까 언어 지식을 위한 언어 지식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사요소가 이거예요. 그래서 음성, 문자, 어휘, 문법인데 그중에 문법은 따로 빼고 그래서 일단 오는 중국어의 음성 파트예요. 그래서 뭐 성모, 음모, 성조, 음절, 음변, 음위 뭐 낭독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얼화현상, 뭐 경성현상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음운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문자는 한자의 뭐 자체, 기원, 뭐 획순 그다음에 자형 변천 뭐 한자의 조자법, 뭐 상형이냐 회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게 이런 류의 문제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의 어휘 단위, 뭐 형태소, 단어 구분하고 구 구분하고 그리고 뭐 사이 체계 언어의 그런 의미 체계 있죠. 그래서 사이의 여러 가지 뭐 넓은 의미의 사이 뭐 그래서 또 사이의 여러 가지 뭐 특징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확장해가지고 뭐 어휘장부터 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문법은 따로 노네. 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특징, 현대 중국어의 특징을 또 다시 음성 특징, 어휘 특징, 문법 특징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어와 방언 부분이 자 우리가 중국어의 그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표준어를 지칭하는 여러 개의 명칭이 있고 또 이 표준어가 아닌 그 나머지를 방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징화하고 보통화 차이점 뭐냐 이런 것들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학개론이 문법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훨씬 더 적은데 또 문법처럼 계속 확장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식은 외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데 다만 얘는 원칙이니까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데 예제는 변해서 나오겠죠. 예를 들면 경성 같은 경우에는 경성으로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에 따라서 뜻이 변별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똥시라고 하면 동과 서지만 똥시라고 하면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제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경성 여부가 뜻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의 예제가 뭐로 나올지에 따라 그 답을 쓰느냐 안 쓰느냐라고 하니까 예제 싸움이라고 어학개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원칙은 제한적이지만 어떤 예문으로 이거를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문을 확장해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학개론 중요하다.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적으로 통론, 음성, 문자, 어휘 뭐 이런 것들이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음성이 더 많이 편중돼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 문자가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어학개론을 출제하신 교수님의 전공에 따라 그게 편중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상대적으로 어휘 파트를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제일 높고요. 예. 상대적으로 통론이나 음성이나 문자는 상대적으로는 그 밑에보다는 좀 쉬운 그 어휘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어휘 단위의 구분이 준 거는 굉장히 모호하고 또 이 앞에 세 개에 비해서 어휘에서 공부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되게 많고 그래서 새로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어휘가 어휘 체계에 대한 것과 상용 어휘는 또 다르거든요. 상용 어휘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신조어라든가 아니면은 또 수거류 있죠. 속담, 관용 이런 것들은 또 중국어 독해랑 연계해서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속담이든 전고든 뭐 허루어든 뭐든 이런 것들은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도대체 몇백 개를 외워야 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경성 단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30개만 외워도 2점, 4점 받을 수 있거든요. 뭐를 먼저 해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우선 마인드. 뭐를 내가 더. 그러니까 뭐를 투자를 해야 내가 최소 대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무수한 정보를 누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겟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마인드를 처음에 잘 장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 나는 다 보면 되지 뭐. 이거는 절대 물리적으로 다 못 봐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계산도 실제적으로 다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1인당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봐야 되는 공부의 양은 이만큼이고 이걸 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개별적으로 지금 하루에 뭐 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다 다를 텐데. 예,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아까 교과 교육학보다도 어학개론 중에서도 통론, 표준어학 이 부분은요. 정말 내가 마음 먹으면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를 모르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역할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 정해진 순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중요한 거 먼저 하자. 이것만 지키셔도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호불호가 제일 갈리는 과목이 문학이에요. 지금 이 문학계로는 고대 문학도 나오고 현대 문학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사회과학 쪽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재밌어 하세요. 근데 공부 효율은 현저히 낮죠. 왜냐하면 고대 문학이 시험에 나오는 게 2점. 많이 나와봤자 4점인데 외워야 되는 그 공부의 양은 어마무시해요. 선진시대부터 청대까지 다 외우고 그거 끝나요? 현대로 오게 되면은 현대 또 그 초기부터 예, 그 오사시기부터 또 뭐 좌익부터 해가지고서 후신시기가 7시기. 그 얼마나 많은 거기에 무슨 작가가 있었고 사조가 있었고 한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사실상 밀릴 수밖에 없고 고대 문학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한문강독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이제 작품해서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작가 지식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논술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산수전원 시파, 변세시파 뭐 이런 것들 비교하고, 그러니까 미리 외워서 써야 되는, 그리고 작품을 주고 그 작품의 주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문학으로서의 고대 문학과 이론으로서의 고대 문학을 좀 구별하셔야 된다면 문학으로서의 고대 문학은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주연 선생님이 담당하는 예를 들어 주요 산문 작가 유종원이라든가 한유라든가 뭐 구양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산문을 주고 백화 해석하거나 주제 의식을 파악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건 그 문학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유의 이름을 적고 구양수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호를 적고 그 사람의 작품 이름을 적고 이런 문제는 요즘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나와봤자 한두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만큼의 비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되게 많이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학사가 흐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선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수한 그런 연역적 공부에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수학을 뭐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정석으로 했거든요. 수학의 정석의 패착은 뭐예요? 항상 집합에서 끝나고 항상 수열? 수열까지도 못 가요, 사실. 앞에 집합만 새까맣고 거기서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 수능에서 집합이 나오는 해가 뭐 몇 년에 한 번이겠어요? 미적분 나오고 함수 나오고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연역적 공부에 항상 막혀서. 영어는 성문영문법에 투부정사는 항상 끝나고.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는 애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은 21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근데 그 중에 이론은 15문제에서 1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론 지금 과목별로 쭉 보고 있잖아요. 시험 포인트가 1000개가 넘어요. 과목별로 한 200개, 300개 리스트를 정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아까 경성, 은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험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1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21개가 1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론만. 그 1000개를 다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이 15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를 예를 들면은 나는 한 500개 공부해야지. 400개 해야지, 300개 해야지, 200개 해야지, 100개 해야지, 50개 해야지. 누가 제일 공부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50개예요. 근데 자꾸 500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이 뭐가 높냐는 거죠. 50개를 공부하면 그 50개 안에서 15개가 나올 확률과 500개를 했을 때 15개가 나올 확률. 당연히 50개가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50개와 500개는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50개를 정해놓고 그거를 10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으로 없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 하게 되는 건데 그 확신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믿으시라는 거죠. 거의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문학사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하나하나 달달달 다 외우고 흐름을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 위주로, 인물 위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연역적으로 선진시대부터 뭐가 어떻게 돼서 흐름이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해가 가야 외울 수 있다. 그게 변명이에요. 근데 지금 고시는요, 안 외우면, 특히 지금처럼 부분 점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우지 않으면은 절대 답을 쓸 수 없어요. 내가 현장에서 이거 분석하고 내가 뭐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서 쓴다? 시간 안에 안 돼요. 지식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개인별로 암기 방법은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암기는 무조건 질색이니까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제가 제일 많이 권장하는 방법은 답을 외워야 돼요. 내가 한유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양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한유 구양수를 외워요. 그리고 공부를 해가면서 근데 한유가 뭐 제11학문을 썼대. 뭐 한유가 뭐를 주장했대. 구양수가 분당론을 주장을 했대. 나중에 알아서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근데 실제 답은 한유를 쓸 확률이 제일 높아요. 구양수라는 이름을 쓸 확률이 제일 높아요. 만약에 기입형에서 구양수를 쓰게 한다면 구양수 관련 키워드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고문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갖다 붙이면 돼요. 나는 일단 구양수를 쓸 수 있으면 구양수를 쓰게 하기 위해서 지문에 10개 정도의 힌트를 줬는데 그중에 한두 개 힌트라도 내가 나중에 얻은 게 있다면 구양수 때려 맞춰서 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구양수라는 답을 외우기 전에 어쨌고 일련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면 이게 구양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20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개까지 다 가서 맞추는 것보다 초반에 맞추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나오는 한두 개의 지식 힌트만 듣고도 그걸 유추할 수 있게 연결해 놓으면 근데 내가 시간에 대해서 공부가 더 깊어지면 질수록 일단 최우선 정보, 최우선 것들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20개까지 나중에는 가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 20개 키워드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문학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답을 쓰게 될 게 작가의 이름 아니면 작품의 이름 아니면 문체의 이름 아니면 유파의 이름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수사 기법의 이름 아니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대부분 작품 이름은 소설이나 희곡만 나와요. 시사 이런 것들은 작품 이름 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모든 작가의 작품명을 다 외우고 이런 옛날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방금 작품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품명은 소설 아니면 희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희곡은 원대 때 작극 이름 물어보는 것만 거의 나와요. 명정기도 잘 안 물어봐요.
시랑 전기랑 원작급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의 우선순위가 너무 정해지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척대 소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전기예요. 그거 먼저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확률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험에 그리고 대부분 무조건 고대문학은 기입형 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기입형 한 문제에 내가 실수 없이 쓸 수 있는 답안 리스트를 일단 먼저 쫙.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가별로, 작품별로, 뭐별로 내가 처음엔 뭔지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뭐를 썼고 어떻게 관련됐고 이 무수한 정보가 없어도 기입형 그 답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답으로 쓰게 될 확률이 높은 작가별, 작품별, 뭐별 그 리스트 제가 드리거든요. 그럼 일단 그거 먼저 외워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씩 고개를 붙여가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래서 문학은 그 정도로 2점 정도. 그래서 보통 요즘 고대문학보다 현대문학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고대문학이 옛날에는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 서술 아예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온다고 하면 보통은 연역적으로 시간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요. 선진시대부터 한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쭉 장르별로 예를 들면 시가 선진시대 때는 시경에서 한대 때는 악부가 되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오원고시로 발전을 해서 그 장르별로 시간별, 장르별 쫙 한번 훑어보기는 할 건데 어쨌든 기입형 한 문제 많이 나와봤자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제가 범위가 훨씬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보통 요즘 그 고대문학에서 그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다 주고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처럼 막 달달달 외워서 써야 되는 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을 연결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문학도 기입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으로 요즘은 현대문학은 많이 나오는 건데 서술형 문제 안에 기입이 껴있어요. 그래서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그러니까 4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기입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적으로 A, B에 해당하는 명칭을 찾아 쓰거나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C, D에 뭐 반대되는 관점을 찾거나 아니면 해석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서술형으로 다가 아니라 기입이 꼭 끼어 있어서 현대문학도 어차피 아까 고대문학처럼 작가 이름 아니면 유파 이름 아니면 뭐 이런 문학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호적의 팔불주의라든가 그 진독수의 3대주의라든가 그럼 3대주의의 무슨 사실문학 뭐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그런 기입형이 좀 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그 서술형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어 뭐 경파, 해파, 경미문학관 이런 것들. 근데 지문 다 주고 그 지문 안에서 요거와 뭐 반대되는 관점을 찾으라든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서 미리 외워야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문학은 작품 탐독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문학은 조금 이따 이주환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독해가 그 독해력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해석을 위한 독해를 위한 독해 문제가 있고 문학 독해가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주환 선생님이 다뤄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HSK의 독해 문제 있죠. 이 지문 이해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고급 중국어나 뭐 이런 중국어 회화, 중급 중국어에서 중국어 지문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해서 얘가 이렇게 한 까닭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어 회화 문제는 대부분 어휘 문제랑 연결돼서 그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속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의 뜻을 쓰거나 아니면 완성하거나 이런 류의 형태로 나오니까 순수하게 독해 문제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은 보통 고급 중국어 지문 같은 것들을 주고 그거의 주제라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해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기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HSK처럼 문제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다음에서 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찾기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기가 사실은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문학 독해로 많이 가요.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문 위주로 지문이 출제가 되고 백화 해석을 하거나 주제의식을 찾거나 수사기법을 찾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산문, 현대 소설 혹은 현대 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문학사적 사전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많이 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작가의 세계관이 뭐고 이제 그 배경되는 사건이 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가의 개인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걸 이거에 상징하고 이거에 비유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힙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똑같은 대사라도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 직설적인 거를 더 세련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걸 더 세련된다고 느껴요. 그 개인적인 호불호와 주관평가가 다 다른 상황에서 정해진 답이 없는데 내가 내 느낌에 근거해서 이 작품을 해석해서 답을 쓴다?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작가의 의도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다른 세계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해가 너무. 근데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문학 배우면 우리가 뭐 솔직히 그 사람 세계관이나 뭐 관동배고 이런 거 다 이해해서 외우나요? 이 사람이 이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라는 지식을 외우잖아요. 정보를.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면 독해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눈에 안 잡혀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외워야 될 게 정해져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는 왠지 이 단어 하나도 모르면 다 찾아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해석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반드시 생각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작품을 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대 라는 걸 알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왜 이렇게 했지? 나랑 다른데? 이렇게 하니까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한 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나오면 나 이거 해석해서 못 맞출 것 같은데?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때 이런 배경에서 이런 작품을 썼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사정 정보를 체크하되 그걸 어떻게 실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문학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엉뚱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 작품의 어떤 중요 포인트로 꼽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정보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독해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강독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문제에 지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문 해독을 못하면 아예 문제를 풀 수조차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문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학하고 문법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형태수 단어 구 문장 이건 어학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 성분, 문장. 일단 품사는 예를 들면은 뭐 명사부터 시작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 파트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동사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포인트가 중간에 이합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합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불구물 동사 이런 거. 그럼 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뭐가 이합사고 뭐가 불구물 동사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죠. 그럼 그 예제 제일 많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거의 100% 오문장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비문을 제일 많이 수집하고 이 비문 수정하고 그 수정 근거 쓰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패턴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뭐 보어, 관형어, 부사어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된 오류.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단문, 복문으로 나누는데 단문 다시 특수문으로 해서 뭐 처치문, 피동문 관련 오류, 복문 관련 오류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문법 분석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출제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도 없어요. 출제 영역표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거고 그거에 없어요. 근데 실제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구법 분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위에 품사, 성분, 문장 관련 오류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퉁쳐요. 똑같아요. 뭐냐? 어휘 분석, 어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어휘 관계니, 어휘 지향이니, 어휘 특징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분석 문제. 그리고 어용, 언어 환경에 대한 이런 분석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표에 없지만 유일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어학개론이나 문법이나 두 개만 해도 50점은 기본적으로 따고 들어가는데 그 50점 중에서 기출된 게 적어도 40점 이상은 나온다. 그럼 다시 말하면 초반에 기출 그만 완벽하게 내가 숙지가 돼 있어도 80점 중에 4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어학 문법만으로. 근데 여기에 교과 이제 교육과정 외우고 문학 이런 거 붙이고 그리고 뭐 독해 하나도 못 맞출 거예요? 하고 하면은 금방 그 점수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방문각 그 온라인 요거 치시고
실제로 우리 그 카톡 그 설명회 방 여기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그 공지 보시면 여기 1번에 여기 그 파일 다운 받으시면은 제가 방금 여기 올려드린 이 캡처 요거대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그 방문각 온라인 입구 학원이 있어요. 방문각 임용 치시면. 근데 학원이 아니라 온라인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무료 강좌 부분을 내려보시면은 그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합격 설명회, 합격 사례 발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 중에서 쭉 배너 내리시면 저희 강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르시면은 이 목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보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22년 임용고시 전형 및 경향 분석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거 작년 거니까 보실 거 없고, 임용고시 단기 합격 5개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보시고, 그 다음에 21년 기출문제 이론 해설 부분, 독해 해설 부분 요거 안 보신 분이 일단 보시고, 작년에 보셨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사례 발표도 마찬가지로 무료 강좌 내에 사례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팀 배너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 합격자, 22년도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인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지, 뭐 육아맘인지, 뭐랑 병행했는지, 공부 기간은 몇 년인지 이런 게 항목별로 다 자세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랑 상황이 제일 유사한 사람 거 몇 개를 보게 되면 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했구나. 그렇다고 그걸 맹목적으로 맹신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되게 다들 정말 자세하게 잘 써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단기 합격 5개명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따로 질문 안 올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 단기 합격, 그것도 초단기 합격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후기 눌러볼 때도 초수 합격, 뭐 재학생 합격 이런 거 제일 많이 관심이 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단기간 안에 쫙 막 몰입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기를 막 바래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 거의 제가 2004년도부터 강의를 했나? 그러면 지금 16, 7?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1년 안에 되는 공부예요. 근데 1년 안에 되도록 여러분이 하질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공부의 양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거의 1년 만에 붙으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공부의 절대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양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부의 양적인 측면 안에서 1년 안에 도저히 안 되는 공부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초수 합격이 그래도 10% 정도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라는 거, 요거는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올해는 67점 이상 받으면 다 붙는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신 그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할 때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서로 더 효율적으로. 특히나 요즘같이 그 대면 수업 같은 것들이 지금 언제 또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 이렇게 되면 또 못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꾸준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스터디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에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공부하거나 주변에 뭐 선배 몇 명, 뭐 친구 몇 명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수능 공부할 때랑은 되게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누구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처럼 진학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고 나랑은 상황이 달라진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기회비용을 치르고 선택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로워질 때도 있고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고 도태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저는 스터디가 안 맞거든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할 때 나약해지거나 비효율적으로 가거나 하기가 쉽다면 스터디를 잘 구성해서 이거를 1년 동안 꾸준히 그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근데 절대 스터디를 꼭 해야만 붙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스터디도 사람마다 활용 방법이 다른데요. 스터디를 최대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해도 될 걸 스터디에서 같이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런 뭐 심기관리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벌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외워서 서로 쪽지 시험 보고 뭐 이런 거는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럼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개 넘는 시험 포인트에서 15개 나온다는 건데 그게 외워서 쓰는 형태가 아니라 문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못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나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뻔하거든요. 저희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미연, 이주연 선생님 맨날 문제 내는 스타일이 여러분이 다른 강사님 들어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런 거에 비춰서 문제 스타일을 내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출제자는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다양한 패턴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 공부해서 문제를 내주고 서로 맞추고 외우고 이런 형태의 스터디가 돼야 효율적인 거지. 그냥 뭐 시간 정해서 벌금하고 뭐 외우고 혼자 의지로 안 되니까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료 정리해주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독해 공부 방법 중에 전문을 다 해석하고 뭐 이러는 방식보다는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거를 먼저 지식을 흡수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많은 작품을 혼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목록을 나눠서 같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즉 지식 그 조사해야 되는 거죠. 시험 포인트 조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의 범위를 나눠서 공동으로 하면서 서로 다양한 생각을 맞춰볼 수 있는 문제를 내준 이런 생산적인 스터디를 하시면 이거는 굳이 또 만나서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형태로 그런 스터디를 하시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짝 스터디 같은 것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거꾸로 학습법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하브루타 이런 것들을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공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내 말로써 내 생각으로 정리 변환을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땐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어버버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틀린 오개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체득한 거는 되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초창기에 빨리 넣으시려면은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들은 내용, 요거를 상대방에게 설명해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면 가장 빨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드라마 보거나 무한도전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1시간짜리 보고도 막 10분 안에 기가 막히게 요약 싹 해가지고서 너 그거 봤냐? 이러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따로 공부하거나 외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를 하시려면 단순히 책을 보고 달달달 외우거나 뭐 깜지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들었다고 하는 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다라고 했던 중요 포인트를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쓸 수 있게 되려면 내가 선생님이 돼서 거꾸로 내가 가르쳐보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짝 스터디가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설명 하나하나 하는 거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수생한테 제가 이거는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 수업 끝나고 나면 그 시간 일정 정도 정해놓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둘이서 서로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내가 가르쳐주고 서로 이해시키고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단시간 안에 빨리 는다. 그리고 일과의 병행 혹은 뭐 육아나 가사와의 병행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초수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일을 같이 이렇게 하시거나 또 내가 이거에 올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실 때에는 공부에 최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10분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뭐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봤고, 물론 그분은 이제 기본적인 중국어의 기본공이 이제 있으셨지만, 그래서 병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보라고 한 단기 합격 5개명 거기 안에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반복을 해라. 내가 2시간밖에 없으면은 그 봐야 되는 포인트를 더 좁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뭐 50개 볼 수 있다. 그럼 난 5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숙달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취침 시간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양적으로 이렇게 가시화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스터디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봐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개념에서 해방돼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뭐 몇 시간에 뭐를 해야 이런 건 없어요. 다 시간의 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포커스 타이머라든가 시간 효율 측정하는 어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엉덩이는 10시간 붙이고 앉았지만 실질적으로 집중한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낼 수 있는 시간일 때 집약적으로 빡 쓰고 휴식할 때는
편안하게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지 물리적인 시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상담 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요. 저는 그 예전에도 상담을 1년에 거의 200분 이상 해요. 근데 개별 상담은 잘 하지 않고 그룹 상담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 개별 그 질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적어도 한 번 했을 때 3시간 정도는 상담을 받아야 여러분이 그래도 방향성을 잡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언제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냐 보면 12월에 아직 시작도 안 했던 상태에서 제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주입하고 얘기하고 이거보다 수업을 한 1, 2주 들으면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훨씬 빠르고 이해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1월 저희가 2일, 3일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보고 직강분들은 그러면 갑자기 패닉이 오는 분들도 있고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시행착오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룹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공부 방법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1, 2월 수업 들으시면은 그 수업 단톡방이 생길 거고 거기에 미리 이제 투표하기 이런 기능으로 시간 다 정해서 올려드리면 신청하셔가지고 그 시간 안에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직강에서 1월 10일에서 13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 그 비대면 줌으로. 그래서 직강생분도 직접 못 오시는 분은 줌으로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또 인강생 분 중에서 난 직접 와서 보고 싶다. 그럼 이 시간에 오셔도 되는 거고 직인강을 구별하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일주 정도 수업을 들어본 후에 그 이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이건 나중에 단톡방 통해서 신청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연간 강의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면 1, 2월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출 파악만 해도 그냥 그래서 저희 그 기본 이론반이 있고 기본 독해반이 있는데 기본 이론반 수업을 들으시면 오전에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바로 그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건 제가 따로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그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빨리 숙달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출 특강이 사실은 1, 2월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 특강에 있는 이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출에 나왔던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1, 2월에 최대한 많이 소화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도 개인이 아까 가용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전업해서 뭐 10몇 시간씩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무한대로 넓혀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1, 2월에 정말 한 50개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다. 그 50개만 내 걸로 만들어도 그 점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 2월에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를 3, 4, 5월 4개월에 걸쳐 가지고서는 원서를 쭉 한번 해요. 그러니까 1, 2월에는 한국어 이제 마인드맵 이런 걸 쓰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어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풀고요. 3, 6월이 되면 이 기출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풀어요. 저는 기출을 적어도 3회 독하거든요. 그래서 1, 2월, 3, 6월, 7, 8월에 기출은 3번을 풀고요. 그 다음에 3, 6월에 심화이론반은 이제 그 중국어 마인드맵으로 한국어 마인드맵이랑 똑같은 거를 번역한 이제 중국어 마인드맵으로 원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쭉 정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못 쓸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문제 형태로 그 지식을 가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만큼 지식을 일정 기간 동안 넣었는데 갑자기 90, 11월에 모의고사 돼서 그거 쓰려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형태로 재단을 해가지고서는 요즘 뭐 밀키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근데 내가 막 그런 거 정리 하나도 안 했고 막 냉장고에 여기에 뭐 재료 뭐 넣고 다 두서없이 넣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뭐 5분 안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탁탁탁탁 정리해가지고서는 딱 끓일 수만 있게 해놓는 형태로 공부하는 게 모의고사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1, 2월 때도 확인학습 용도로 그 기입형 모의고사는 치르고요. 3, 6월에 하프 모의고사, 7, 8월에는 기출문제 풀이하죠. 문제 풀이하죠. 또 모의고사, 세미 모의고사 같이 이제 붙고요. 90, 12월에 이제 또 그 실전 형태로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12월에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일단 2차 특강을 대비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합격자들끼리 마지막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로 1년 커리큘럼이 되는데요. 이때 독해는 좀 이따 이주환 선생님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 그거예요. 1, 2월에는 기출 위주로 주요 시험 포인트를 확장을 한 다음에
빨리 모의고사를 시작해서 그거를 실제 답안에 접목하고 그리고 기출은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진짜 3개월부터 90, 11월까지는 그냥 계속 쭉 다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답안지 양식 있죠? 그 4줄 안에 완벽하고 정제된 답안을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많이 내 걸로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1, 2월 강의 이번 주 8일 날, 어머.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 8일 날 개강이 맞나요? 아, 그럼 상담 일정을 좀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2일 날 개강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상담 일정을 직강 같은 경우에는 그 8일 날 한다고 했는데요. 직강이랑 인강이랑 상담 일정을 한 주씩 더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 상담 일정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토요일 날 18일 날 이론 개강하고 17일 날 7일 날 금요일 날 독해를 이제 개강을 하고 총 8번의 수업을 하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 특강이든 이론 특강이든 어쨌든 내용이 같아가지고 총 8번 이렇게 잘라서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 봤더니 이제 아직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주원 선생님 설명 듣는 것까지 다 이제 하시고 혹시 관련된 그런 그 질문이나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있다면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리플 형태로 달아주시면 요거는 설명회 이후에도 제가 계속 답변을 들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